U.S.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acknowledging today during a testimony to Congress that he met with Jeffrey Epstein twice after Epstein was convicted in 2008 of soliciting prostitution from a child. He previously claimed that he had cut ties with Epstein after 2005. Lutnick telling senators that he and his family had lunch with Epstein on his private island in 2012. He also acknowledged another hour-long engagement at Epstein's home in 2011, but he downplayed his relationship with Epstein during testimony. 워싱턴 수요일 아침 평범한 청문회 같지 않았다. 시간보다 일찍 자리 잡은 카메라들, 줄을 지어 서 있는 기자들, 가장 긴장된 숨소리마저 포착하는 마이크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상원 상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 모든 관심의 이유가 분명했다. 전 국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국 무역 정책의 핵심 인물로 소개된 그 남자가 관세나 투자 결정이 아닌 훨씬 더 민감한 문제, 즉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반 홀렌이 발언을 시작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루트닉이 공개적으로 앱스타인과의 유일한 접촉은 2005년 뉴욕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으며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겨움을 느끼고 떠났다고 주장했음을 직설적으로 상기시켰다. 루트닉은 그 순간부터 다시는 앱스타인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공개된 문서들,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곳에서 선서 아래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반 홀렌은 물었다. 2012년 12월에 제프리 앱스타인의 섬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루트닉은 망설이며 앞을 바라보더니 그렇다고 답했다. 아내, 자녀들, 부모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으며 섬에서의 점심은 짧았고 별다른 일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답변은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2005년에 이미 앱스타인이 그에게 그토록 불편함을 안겼고 그의 이미지가 그토록 부정적이었다면 2012년 미성년자 착취 유죄 판결 이후에 왜 루트닉은 그와 함께 식탁에 앉기로 동의했을까? 더 나아가 왜 온 가족을 데려갔을까? 청문회는 점점 더 직설적인 질문들로 이어졌다. 반 홀렌은 루트닉이 앱스타인의 집에서 우디 앨런과 그의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에 참석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루트닉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메일 교환, 방문 기록, 심지어 문서에 언급된 가족들 간의 부모 교환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회피적인 답변이 이어질 때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루트닉이 구축해온 이미지는 앱스틴을 자신의 표현대로 역겨운 인물로 여겨 완전히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었다. 어느 순간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이 타임라인을 낭독했다. 2009년 앱스타인과 대화 시도, 2011년 술자리 초대, 2012년 섬 방문, 2013년 투자 관련 이메일 교환, 이 모든 점들은 2005년에 단 한 번 만난 것이라는 주장과 모순됐다. 이에 대해 추궁당하자 루트닉은 14년 동안 10통 정도 You don't hand matches 충격을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축소였다. 마치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맹세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의 교류는 무의미한 것처럼. 가장 불편한 순간은 반 홀렌이 2012년 자녀들을 데리고 섬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자신이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의 공간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루트닉이 아무런 부적절한 점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을 때였다. 그는 아내, 부모들, 다른 가족과 함께 있었으며 그저 점심 식사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질문은 본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알려진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 회의실 밖에서는 즉각적인 반향이 일었다.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불편했던 사실이 목소리를 얻고 빛을 보며 공개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대통령과 가까운 경영진으로만 여겨졌던 루트닉의 모습은 기록에 따르면 그가 묘사한 것만큼 단호하지 않았던 에프스틴과의 결별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낸 인물로 의문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이전 인터뷰를 떠올리면 더욱 분명해졌다. 2023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루트닉은 에프스틴과의 유일한 만남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러 초대받았는데 양초로 둘러싸인 마사지 테이블을 보고 불편함을 느껴 즉시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저 자식은 역겨워. 다시는 그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다고 한다. 강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후 수많은 기록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공허하게 들린다. 에프스타인이 루트닉의 삶 속 사건들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길에서 마주친 것 같은 사소한 만남이 아니다. 조정된 일정, 여행, 기록된 통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적인 불편함 이상으로 제도적 문제를 야기한다. 루트닉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다. 국제 강대국들과의 협상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특권적인 정보 접근권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는 상원 앞에서 진실의 일부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내 불편함을 더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루트닉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 열광이다. 여러 인터뷰에서 장관은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주변을 권력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심지어 웃으며 트럼프가 너무 많은 에너지로 자신을 지치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평상시라면 이런 발언은 정치적 유머 정도로 여겨졌을 것이다. 6 weeks 그러나 ago, 문서들이 공개되고 루트닉의 이름이 최근 미국 정치의 가장 어두운 스캔들 중 하나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친분은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언론은 계속 질문을 던졌다. 새로운 답변은 없었다. 다만 많은 이들에게 어떤 발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러낸 기록만 남았다. 루트닉 사건은 그날 아침에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억 오류에서 제도적 일관성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제도들이 이 불일치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할지 아니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볼지 밝혀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에 깊게 따라가고 있다면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개는 루트닉에 대해 덜 말하고 권력이 증거를 손에 쥐고 도전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후에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상원 의원들도,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심지어 하워드 루트닉 본인조차도 만족하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백악관 보좌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더 이상 국무장관의 개인적 진술에 담긴 모순점을 추궁하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그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은 더 큰 기여 장치를 드러냈다. 공공의 진실과 제도적 책임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기여 장치 말이다. 그리고 점차 한 개인의 이름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 행정부가 제프리 앱스타인의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상원 의원들이 제시한 것은 단순히 단편적인 날짜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었다. 연속성이었다. 패턴이었다. 2005년 루트닉은 앱스타인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서들은 2009년 그가 앱스타인의 전화번호를 찾았음을 보여준다. 2011년에는 사교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
2012년에는 가족을 데리고 섬에서 점심을 먹었다. 2013년에는 투자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2017년에는 모금 행사에서 에프스타인이 가족의 가까운 친구로 언급된 가운데 루트닉의 이름도 함께 올랐다. 이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루트닉이 이전 인터뷰에서 심지어 자신의 임명 과정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상원은 청문회 임명 감독에 대해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승인된 인물이 처음 제시된 내용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의 발언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다. 우리는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관련 상호작용을 누락하는 것은 의회 앞에서 당신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루트닉을 재소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직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그가 공식 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정표, 전체 이메일, 출장 약속, 보좌진과 에프스타인과 직접 연관된 모든 사람 간의 통신 내용 등이다. 그 배후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제투자, 무역안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국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수년간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중범죄를 은폐해온 인물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기관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트닉의 상황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분야는 여기뿐만이 아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그의 잔류는 부담으로 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보좌관들은 이미 이 사건이 내부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한다. 취소된 회의, 거절된 초청, 국제적 대화 상대들의 느려진 응답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으며 모두 은밀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이러한 마모 현상은 바로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부재로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입 밖에 내지 않고 떠도는 이름이 하나 있다. 알렉스 아코스타. 트럼프 행정부의 전 노동부 장관은 2019년, 2008년 에프스틴에게 극히 관대한 형량을 내린 사법 합의에 관여한 바로 그 이유로 직위를 떠나야 했다. 아코스타 역시 자신이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이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루트닉 사건으로 인해 이 선례가 의원들 사이에 비공개 대화에서 회자되기 시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질문은 5년 전과 같다. 에프스틴과의 관계가 단순한 각주가 아닌 제도적 문제가 된 후에도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한편 지지하는 발언은 전혀 없다. 평소에는 동맹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거리를 두는 듯하다. 계산인지 아니면 예방책인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현재 루트닉의 운명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준다. 배후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연방 행정부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다. 이미 추가 조사 개시를 위한 청원서 초안이 돌고 있으며 상원윤리위원회가 일부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불편함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루트닉을 청문회에서 옹호했던 일부 상원 의원들은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른 이들은 초점을 돌리려 시도하는데 루이지애나주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이 청문회 주제를 인구조사에서 산출한 빈곤율 논의로 전환한 것이 그 예다. 당시 맥락에서 이 주제 전환은 계산된 방향 전환으로 들렸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한다.
권력에 가까운 인물들이 불편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기관들이 명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는 루트닉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신뢰성이 위협받을 때 국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누군가 사실을 생략할 때, 누군가 단순화할 때, 누군가 왜곡할 때, 지금까지 공식적인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소송도 없다. 하지만 안정성도 없다. 그리고 이 정의의 공백 속에서 의회가 반응하려 한다. 해명을 요구하며 새로운 소환을 의제에 올리며 하워드 루트닉과 제프리 앱스타인 사이의 접촉 경로를 조각조각 재구성하려 시도하며 그래서 스캔들 헤드라인이 없어도 이 사건은 계속된다. 빠른 답변으로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신뢰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는 특히 국가 구조 내에서 한번 흔들리면 말로 회복되지 않는다. 일관성, 기록,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의지로 재구성된다. 이런 논쟁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망설임의 영역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언급된 인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관들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힘 혹은 그 부재에 달려있다. 하워드 루트닉과의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은 즉각적인 제도적 붕괴도 공개적인 비난의 폭발도 아니었다. 자리 잡은 것은 더 조용하고 그 때문에 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불확실성의 분위기, 아직도 모호한 점이 있다는 인식, 제시된 이야기가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 구조의 대응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논란은 더 이상 제프리 앱스타인을 둘러싼 특정 사건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이제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반영하게 되었다. 형사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지만 고위 공직자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불일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부 상원 의원들은 평가가 직설적이다. 하워드 루트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앱스타인과의 유일한 접촉은 2005년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죄 판결을 알게 된 후 완전히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기록들은 그 시기를 넘어선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2012년에도 만남, 소통, 심지어 선방문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 자체만으로는 범죄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처음 제시된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그룹에게 핵심적인 관심사는 절차의 무결성이다. 확인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제시되었다면 상원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날짜나 약속을 재검토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투명성은 필수 요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 정부와 연계된 법률 고문들은 이 논쟁이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앱스틴이 초기 유죄 판결 전후로 수많은 경제 정치 엘리트들과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한다. 이후의 모든 교류를 자동적으로 의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과도한 확대 해석이다. 불법 활동 참여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사회적 직업적 관계만을 근거로 직위 유지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긴장의 핵심을 드러낸다.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 사이의 거리이다. 법적 체계는 공식적 제재 적용을 위해 증거를 요구한다. 반면 공공 영역은 신뢰와 인식이라는 기준으로도 작동한다. 상무부 장관으로서 루트닉은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국제 협상에서 미국을 대표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화를 주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 협정의 직접적인 교섭자로 활동한다. 그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그 영향은 국내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제도적 안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외국 파트너, 투자자,
정부들에게까지 미친다. 청문회 이후 미묘한 변화가 포착됐다. 회의 일정이 재조정되고 의제가 수정되며 공개 행보가 더욱 신중해졌다. 공식적인 극단적 조치는 없었지만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는 뚜렷했다. 논란을 확대하는 정치적 요인도 존재한다. 루트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유명하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존경심을 표하며 그의 리더십을 극찬한 바 있다. 평소라면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동조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친분이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불안감은 의회 밖에서도 드러난다. 행정법, 공공윤리, 제도적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누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서화된 모순이 가시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향후 임명에 대한 선례는 무엇이 될까? 배후에서는 더 포괄적인 성찰이 떠오른다. 후속 접촉이 확인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유사한 사례가 숨겨져 있을까? 전략적 직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계를 공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을까? 의회는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문서를 요청하고 추가 청문회를 소집하며 심사를 심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행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백악관은 결론적인 무조건적 지지 선언도 해임 신호도 없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침묵은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 단지 기대감을 연장할 뿐이다. 문서가 계속 분석되고 새로운 정보가 검토되는 동안 이 사건은 제도적 대응을 시험하는 사례로 남아있다. 단순히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회색 지대를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남아있다. 기관들은 정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모호함이 정치적 일상으로 굳어지도록 방치할 것인가? 이 사건은 한 명의 장관 이름을 넘어섰다. 그것은 편의, 책임, 투명성 사이의 경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특정 임기 이상의 많은 것이 결정될 수 있다.